요즘 한국 예능은 연애 프로그램이 대세죠. 젊은 남녀의 연애는 물론 헤어진 남녀들을 한데 모아 재회와 새로운 인연 중 하나를 택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돌아온 싱글들의 연애를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문숙희 님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과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릴 적 고아원 앞에 버려져 제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고아로 컸어요. 고아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았고 먹을 것이 모자라 배를 곱기 일쑤였지요. 그곳에서 함께 자라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에서 서로를 친남매처럼 의지했어요. 자, 이거 계란 먹어. 오빠 먹어. 나는 괜찮아. 아까 혼나느라 밥도 못 먹었잖아. 이거 먹어. 난 배불러. 오빠는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저보다 4년 먼저 고아원을 나섰고 그때 연락이 끊겼습니다. 4년 뒤에 저도 고아원을 나섰어요. 홀로서기를 해야 했지만 그때 제 손에 쥔 돈은 홀로서기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작은 방직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루 18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미스 문, 밖에 김 기사 왔어. 문 열어줘. 네. 그 공장에는 물건을 배달해주는 김 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기 때문에 재봉 공장에 있는 언니들이 모두 탐을 냈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어때? 잘생겼디? 아휴, 그렇게 궁금하면 언니가 가요. 야, 사장님 맨날 너만 부르잖아. 조만간 너 김 기사랑 역사 하나 만들겠다. 아,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나 아직 수천여라니까요. 늙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애껴서 뭐에다 쓰니? 예, 즐겨. 젊음은 오래가지 않아. 언니들의 수위 높은 농담에도 저는 그저 헤헤 웃기만 했을 뿐 김 기사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23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배달하던 김 기사가 제게 불쑥 쪽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퉁명스레 읽어보라는 말을 던지고 사라진 김 기사. 그날 그 쪽지를 읽어보니 제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날 영화를 보러 나갔고 6개월 만에 김 기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절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인상이 드세게 생겼다며 대놓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고아라니.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근본 없는 사람이랑은 결혼시킬 수 없어.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 정말로 이 짝이랑 결혼할겨? 생긴 것 좀 봐봐. 남자 잡아먹게 생겼잖아. 아, 몰라. 나는 수키 씨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진훈 씨. 김 기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저처럼 배움은 짧았지만 그래도 사랑은 깊었죠. 아휴, 추워. 뭐하러 나와 있어, 추운데. 그래도 당신 온다니까 마중 나왔지. 홀몸도 아닌 사람이 오면 오는 거지. 뭐하러 나와. 좋으면서. 좋지. 너무 좋지. 마누라 일찍 보니까 좋지.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김 기사는 살아보니 참 따뜻한 남자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남자를 만나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싶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놈 참 잘생겼다. 당신 닮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 닮았지. 코 봐. 내 코가 어디 이렇게 생겼어? 저는 아이를 키우는 데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곧바로 둘째를 임신했지요. 여보, 나 둘째 임신한 것 같아요. 이야, 경사다, 경사. 오늘 고기 먹어야겠네. 아이를 기다리며 우리 부부는 참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오던 어느 날, 첫째 아이의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픈 듯 하더니 배가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진통이 오기엔 너무 빠른 시기였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옆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옆집인데요. 에그머니나, 세댁 왜 이래? 배가 너무 아파요. 아니, 애 나올 때도 아닌데 왜 그래? 119, 119. 저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뱃속에서 사산한 뒤였어요. 저는 배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키야, 수키야. 여보,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 근데 우리 아기가 문제야 지금? 난 당신만 건강하면 돼. 아기는 또 가지면 돼. 괜찮아. 나 당신 없으면 죽어.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너만 건강하면 된다며 저를 위로하고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걸까요? 저는 그 뒤로도 내리 셋이나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해져 저는 점점 말라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좀 잘 챙겨 먹으라니까. 배가 안 고파서. 배가 안 고파도 잘 챙겨 먹어야지. 당신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야. 진짜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어. 무섭다고. 그래. 지금 내 맘이 그래. 당신이 이렇게 안 먹고 버티니까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 알았어요. 먹을게. 조금만 더 힘내자. 응? 남편은 그런 제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을 챙겨야 한다며 제 걱정만 했죠. 그리고 남편은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며 일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우리는 처음으로 번듯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제 가점에서 큰 케이크를 사서 초를 불며 축하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도 생겼는데 당신 이제 일도 좀 줄이고 건강검진도 좀 받아봐요. 에이, 웬 건강검진? 요즘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배도 자주 아프다면서. 당신부터 병원 갔다 와. 그럼 나도 다녀올게. 내가 왜? 당신 요즘 또 배 아프다고 그러고 생리도 자꾸 건너뛰잖아. 병원 다녀와. 남사스럽게. 그런 걸 뭘 남자가 꿰고 있어? 아유, 내가 아직 남잔가 봐. 뭐? 내일 꼭 산부인과 다녀와. 알았지? 왜 예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박 기사 있잖아. 박 기사 와이프도 자궁암이래. 나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라니까. 남편의 걱정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방문했던 산부인과에서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네? 어머! 심장 잘 뛰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머리, 팔, 다리예요. 지금 몇 개월일까요?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유산으로 임신은 아주 포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온 둘째 소식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알려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경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김진훈 씨 가족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성화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오셨어요. 보호자께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옆집에 큰아이를 맡기고 곧장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남편은 멀끔한 얼굴로 제게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왜 왔어? 당신 쓰러졌대서 왔지. 괜찮아요? 아유, 아니야. 잠깐 링겔만 맞으면 된대. 진짜로? 진짜로. 그럼 왜 쓰러진 거래? 무리했겠지. 거봐, 일 좀 줄이라고 했잖아. 저는 울먹울먹거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때 커튼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사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방문하셔서 정밀검사 받으셔야 해요. 지금 결과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남편은 의사의 경고에도 평소처럼 무리하며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오로지 처자식, 저와 큰아들 진우, 그리고 뱃속에 있는 둘째 때문이었죠. 왔어? 고생했어요. 아니, 왜 또 일어났어? 잘하니까. 당신 올 시간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 너희고, 나 씻고 나올게.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풀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시락의 밥이 거의 그대로더군요. 여보, 근데 왜 밥이 그대로야? 안 먹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먹다 말았어. 미안해. 당신 진짜 속이 왜 자꾸 안 좋지? 병원 한 번 더 가자, 응? 아이,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일을 좀 줄여야겠네. 이제 좀 줄여. 당신이랑 진우랑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까지 키우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도 모자라요. 그런 거 생각 말고 당신 몸부터 생각하라니까. 남자는 그게 안 돼.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내 몸이 먼저냐? 식구가 먼저냐? 남편은 처자식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남은 날 동안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 태중의 둘째 아이가 7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전화벨 소리는 유독 날카롭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우 엄마, 진우 아빠 방금 병원에 실려갔어. 성화병원, 얼른 가봐요. 어?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각종 의료기기를 부착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런데 주치의를 만나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위암 말기요? 수술은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그때 병원 한번 오시라고 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병원에 실려왔을 때 검진을 받아보라는 말을 예사로 넘긴 우리였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암세포가 자리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지고 다른 장기에 전이까지 된 상태라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 어떻게? 나 만나서 맨날 고생만 하고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이게 뭐야? 왜 그래? 초상났어? 할 수 있는 게 없다잖아. 당신 죽는다잖아. 나 어떻게 살라고? 내가 왜 죽어? 나는 오래오래 살지. 우리 진우 장가 가는 것까진 봐야지.
남편은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남편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죠. 저는 부른 배를 끌어안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건 투병에도 남편은 딱 4개월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시어머니는 기어코 당신의 손주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죠.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놔 이년아. 이 호랑말코 같은 년아. 내 새끼 잡아먹고 네가 잘 살 줄 알아. 어머니, 엄마, 그만 좀 해요. 재수씨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임신이고 나발이고 귀하디 귀한 내 새끼 잡아먹은 년. 내 천연 저거 오독오독 씹어먹어버리고 말 거야. 저는 그날 한 움큼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 새끼들 다 키울 때까지는 절대로 이렇게 울지 않겠다고요. 남편의 발인 날 시부모님은 제게 돈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둘째는 네가 키우더라도 첫째는 우리 집 장남이니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아들이 없어야 제취자리라도 갈 거 아니냐고. 고아니 어디라도 살을 붙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이 돈을 받으면 내 새끼를 평생 볼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그 길로 시댁과는 아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대신에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고 모았어요. 내 새끼 둘은 절대로 굶기고 싶지 않아서 야간에 하는 일도 가리지 않고 모두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내게 되었죠. 우와, 엄마, 이게 우리 가게야? 그럼 이게 우리 가게야. 이제 엄마 일도 좀 줄이고 너희들이랑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 여자 혼자 장사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여기 옆에 앉아봐봐요. 아휴, 얼른 드시고 가셔요. 약주가 과하시네. 에이, 뭐가 과해. 술 한 병 더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일로 와. 옆에 앉아봐봐. 사장님, 여기는 그냥 식당이에요. 그런데 저쪽으로 나가셔야 되시고. 식당에 와 방석집 마냥 옆에 여자를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은 예사였고. 수키씨, 처음 본 그날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가정 있으시잖아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최악은 시도 때도 없는 성희롱과 성추행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찬장에 숨겨둔 소주를 혼자 홀짝이며 울었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이 참 예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제 아버지와 똑 닮아서 저를 아주 잘 챙겼어요. 제가 손님들 때문에 소가리를 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학교를 마치면 꼭 가게로 와 저와 함께 퇴근하곤 했습니다. 수키씨. 숙시 아니고 사장님입니다. 넌 뭐야? 저 사장님 아들이고요. 이런 말씀들 전부 다 성희롱입니다. 콩밥 먹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주변에서 함께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런 아들을 참 부러워했어요. 어머 세상에. 아니, 진우 엄마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 진우 똑똑하지? 아이고, 엄마 잘 챙기지. 진미 참하고 예쁘지. 없는 게 뭐야? 어? 남편만 죽었지? 제일 행복해 보여. 남편이 죽어서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푼수대기 아줌마들은 다들 남편이 죽어서 더 행복한 거 아니냐며 깔깔댔지만 그건 제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외로웠어요. 뼈에 사무친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들이 워낙에 남자랑 말 섞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 저도 남자는 싫은 척 해봤지만 사실은 누구한테고 다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쯤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과 어쩌다 보니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홀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해 반찬이나 김치 등을 한 번씩 싸드렸고 감사의 의미라며 몇 차례 선물이 오고 가다가 번호까지 교환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남편과 참 많이 닮았었어요. 웃으면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꼬리하며 다정한 말투까지 말이죠. 수키 씨,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같이 살게 되면 수키 씨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공주처럼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게요. 알았죠? 저는 그를 참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할 때도 의심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했어요. 그 돈은 우리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식당 아줌마들이란 아줌마들은 다 꼬여내어 하룻밤 사이에 몇 억을 사기쳐 달아났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다시 모아서 등록금 마련해 줄게. 미안해. 아니야, 돈은 괜찮아요. 그보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그냥 혼자 살면 안 돼요? 꼭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 아들은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더럽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더더욱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연애 같은 건 하면 안 되나 보다. 저는 다시 일에 매달렸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장가들어 손주도 낳았고 작년엔 딸도 마저 시집을 보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죽어서 남편을 만나도 할 말이 있겠구나. 정말로 후련한 마음이 들었죠. 그 이후로는 일도 조금씩 줄이고 직원을 더 쓰면서 저도 제 삶을 조금씩 찾아 나갔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모두 함께 나온 친구였어요. 아유, 수키야, 너 진짜 신수가 훤하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얘. 그래, 결혼은 했지? 애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장가 가서 새끼들 놓고 살고 있고 딸내미는 작년에 치웠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니? 나 과부된 지 오래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 33살 때 세상 버렸지. 위안 말기. 아이고, 그럼 너 쭉 혼자 산 거야? 그냥 뭐 돈 벌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 누구 만날 시간도 없었지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이제 애들 시집장가 다 갔으니까 너도 좀 편하게 살아. 맞다. 다음 달에 동문회 하는데 한번 나올래? 동문회라니. 침이 꼴깍 삼켜질 만큼 떨리고 생경한 자리였지만 저는 마다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립기도 했고 이제는 내 삶을 조금 즐기고 싶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처음 나가본 동문회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고아원의 오빠, 기재 오빠였습니다. 아니, 오빠가 여길 어떻게... 수키야,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기재 오빠는 참 멋있게도 늙었더군요. 너 어디 살았니? 내가 너 찾으려고 고아원에 매년 찾아갔었어. 근데 고아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찾아다니다가 동문회 나온 지가 벌써 20년째다. 저는 쭉 인천이랑 서울서 살았어요. 아이고, 같은 하늘 아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내가 왜 널 못 찾았을까? 내가 신문에 광고도 여러 번 냈어. 내가 신문을 봐야 말이지. 과부되고 새끼들 키우느라 아주 너덜너덜이우. 과부 됐어? 어쩌다? 아, 젊을 때 위암으로 갔어요. 아휴, 그래서 네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오빠는 내 손을 어루만지며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였죠. 여자다움은 다 집어치우고 엄마로만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 이제 설레임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는지 스스로 주책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재 오빠도 같은 듯 했어요. 수키야, 나도 집사람 먼저 보내고 혼자고 너도 혼자니? 우리 이제 남은 생은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꺼내기로 했어요. 저는 어렵사리 아들과 딸만 불러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근데 왜 신서방은 오지 말래요? 우리한테만 할 얘기가 있으시다잖아. 엄마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셔? 아니, 아프기는. 그리고 내가 아프면 아픈 거지 뭐하러 니들한테 말을 해? 니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지. 이제 다들 각자 가정이 있는데. 에이, 무슨 그런 말을. 엄마 편찮으시면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진우야, 진미야, 너희들도 엄마 걱정하느라 힘들지? 무슨 소리야, 엄마. 괜찮아. 당연한 걸 뭐. 엄마가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좀 살아보려고 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 오빠가 있어. 그분이랑 20살 되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얼마 전에 동문회에 갔다가 만났지 뭐냐.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쪽도 사별하고 혼자 계신다고 하고 나도 사별하고 혼자 아니냐. 그래서 우리 둘이 뭐 혼인신고 이런 거는 너희들 복잡할 테니 할 필요 없고 그저 같이 살다가 갔으면 해서 너희한테 말은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새아버지 새엄마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살 사람 그렇게 생각해. 저는 자식들이 제 마음을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이었을까요?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다른 아저씨랑 살겠다는 거야? 엄마,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혼자 계세요. 저희가 더 자주자주 찾아갈게요. 아니야, 미영이도 힘들고 애들도 어쩌다 한 번이지. 어떻게 너희가 매주 날 챙기니? 그리고 날 챙길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그냥 나 좋은 사람이랑 조금 살다가 가고 싶어서 그래. 엄마도 외로워. 엄마가 왜 외로워?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신서방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지. 새언니 자주 가. 오빠도 자주 가. 뭐가 문제야? 너희는 자식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엄만 남자 없이 못 살아요? 진우야, 내가 남자 없이 못 살면 어떻게 여태 혼자서 너희 키우고 살았겠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튼 저희는 이 재혼 인정 못해요. 하지 마세요. 재산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혼인신고 같은 건 할 생각이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엄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이랑 가정을 꾸린다는 거 그거 자체가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와이프한테는 또 뭐라고 설명하고요? 엄마, 신서방한테 뭐라 그래? 우리 엄마 남친 생겨서 새로 결혼한대. 뭐 그래? 축의금은 얼마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제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빠의 자녀들은 모두 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린다고, 얼른 뵙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아직 자식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나이 60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너무 주책일까요? 제 이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할 거라 믿었던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서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날 그 외로움들을 홀로 삭히며 저희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는데 왜 이런 것 하나도 이해받기가 힘든 걸까요? 저는 평생 죽은 남자의 아내, 그리고 다 커버린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요?